기묘한 괴담. 첫 번째 이야기. 수원의 글집 잊혀진 이름. 승철.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 어딘가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가 기쁘고 따뜻한 기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차마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이상한 체험이기도 하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던 수원 어딘가에 있었던 한 흉가와 그곳에 얽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약속이 잡혔고 일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코프집으로 향했지요. 다행히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마음만큼은 가볍고 여유로웠습니다. 함께할 사람은 이군과 김군.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어울리던 말 그대로 오래된 친구들이었지요. 서로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자연스레 연락은 뜸해졌지만 이날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20대를 위하여 맥주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인생을 축복했습니다. 초반은 늘 그렇듯 일상 이야기로 시작됐지요. 회사 생활, 사람들, 앞으로의 고민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이 조금씩 불면서 대화는 점점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어느새 대화의 주제가 공포 이야기로 옮겨갔고 저는 예전에 친척청에게 들었던 흉가 체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친구들은 흥미롭게 들었고 분위기도 묘하게 고조되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이분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마치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눈빛. 그리고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요. 야, 너희 혹시 승철이 기억나냐? 승철. 어딘가 익숙한 듯한 이름이었지만 막상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워낙 사람이 많았고 그 시절엔 특별히 친하게 지낼 사람이 아니라면 이름 정도는 쉽게 잊히기 마련이죠.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벌써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나이 들긴 들었나봐. 이름만으로는 쉽게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분은 답답했는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 왜 있잖아. 키 좀 작고 엄청 만났던 애, 욕 좀 거하게 했던 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어렴풋이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조차 몸에 맞지 않아 늘 헐렁하게 입고 다니던 마치 시골에서 막 전학 온 듯한 분위기의 아이. 얼굴은 침백했고 말수도 많지 않았지만 욕만큼은 유난히 잘하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승철이었습니다. 이분은 승철과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기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승철은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온 아이였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달 생활을 하다가 감옥을 드나들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승철은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그나마의 사랑조차 받지 못했죠. 학대는 없었지만 무관심이라는 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밥 한 끼 차려준 적도 없고 생일 한 번 챙겨준 적도 없었다다다. 이분의 말이 마음을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걔 집에 몇 번 놀러 간 적 있었는데 체험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인사하니까 그냥 걔 무시하듯이 쓱 보고 지나가다다. 친구 데려왔다고 말 한마디도 없어서 눈빛으로 그냥 걔 한 마리 쳐다보는 듯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승철이라는 이름이 단지 한 아이의 이름이 아니다. 어떤 상처와 외로움의 상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 술에 취해 있거나 소리치는 일이 다난사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직접 본 적도 있다더군요.
그날도 완전 술에 떡이 돼서 말도 못하고 몸도 못 다누더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승철이가 어떻게 자랐긴다. 이야기는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승철은 학교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였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 턴 교복, 늘 뭔가 온츠러든 자세야. 모두가 그를 무시하거나 괴롭히기 좋은 표적이었지요. 처음에 어떤 양아치 새끼가 점심시간에 자고 있는 게 머리를 확 쳐서 깨우더니 악식과에서 콜나 사오라고 하더다. 완전 한인 대하듯이 말했어. 그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날 이군이 들려준 승철의 이야기는 단지 한 아이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느 날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뒤틀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흉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수원에 위치한 사람들 사이에서 죽음의 집이라 불렸던 그곳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승철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그 밤에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과 흉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묘한 체험담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기묘한 괴담 두 번째 이야기. 킷바이이라 불린 소년 그리고 지하 방탄방. 밤이 깊어질수록 이야기의 그림자도 점점 짙어졌다. 내기자는 어느새 비어 있었고 창밖에는 바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이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라도 한 듯 깊은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너희 그 사건 기억 안 나냐? 그날 이후로 아무도 승철이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어. 그가 말한 그 사건. 그것은 단지 싸움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어느 평범한 점심시간이었다. 교실 한쪽 구석에서 졸고 있던 승철을 한 양아치 학생이 푹 찔렸다. 아무 말 없이 자고 있던 승철에게 그 놈은 명령하듯 말했다. 씹어봐서 콜이나 좀 사와. 말투는 하인을 부리듯 거만했고 태도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진짜 놀랐다니까. 덩치는 머리 하나는 더 큰 놈인데 승철이가 그 큰 놈한테 소리 지르면서 달려든 거야. 기군의 목소리는 당시의 충격을 떠올리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냥 달려든 게 아니었어. 진짜 좀비처럼 그 새끼 목덜미를 물어 뜯어버린 거야. 그것도 티가 철철 나도록 절대 안 놓고 말이야. 자라처럼 이 악물고 물고 늘어졌다고. 당시의 성화는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도시는 석시간의 아수라장이지었고 키는 마룻바닥을 적셨다. 주변의 학생 몇 명이 뛰어놓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승철은 마치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인원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결국 학생 주임 선생님이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가 발견해 겨우 상황이 종료되었다. 양아치 학생은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갔고 목덜미에는 몇 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의 상처가 남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무도 승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건은 소문이 되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다. 좀비, 거머리, 자라.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별명에 키 이빨을 담갔다는 의미의 kit발. 그건 단순한 놀림이 아니었다. 모두가 무서워하고 취하고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승철은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PC방, 편의점. 말은 알바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위한 치열한 사투였다. 내가 직접 봤거든.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급 지면서 하루에 10시간 넘기 20지고 월급은 고작 80, 90만 원.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데 그 돈으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기굴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씁쓸한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중 어느 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연락이 왔다. 거리도 멀고 작업 환경도 녹록지 않았지만 승철은 망설임 없이 면접을 보러 갔다. 2시간 걸려서 면접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했대. 근데 문제는 숙소가 없다는 거였지. 승철은 근처 동네를 전전하며 방을 구하러 다녔다. 겨우겨우 단칸방 하나를 구했다. 보증금은 100만 원 남짓. 월세는 17만 원. 그 방은 지하에 위치한 좁은 공간이었다.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 세면대와 변기.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기군의 말에 따르면 지옥이나 떨어질 인간이었다. 처음엔 그냥 좀 부두실 같은 영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그 진실은 너무 끔찍했어. 이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처음엔 별 이상 없었어. 하지만 그 방에 들어선 그날부터 무언가 묘한 일이 시작됐거든. 그때가 공장이 가장 바쁜 시기였다.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주간, 야단 할 것 없이 계속 일했다. 승철은 새벽에 귀가하곤 했고 곧바로 잠들었다. 하지만 그 단칸 지하방에서는 밤이 짙어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문득문득 천장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울음소리, 바닥에서 울리는 묘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한밤중에 문 앞에 서 있던 그 그림자. 승철은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밤마다 조금씩 더 분명해졌고 문중 사이로 보이는 그 무언가는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새벽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 안에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결코 사람이 아니었던 존재가 천천히 승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기묘한 괴담, 세 번째 이야기. 지하방의 문, 그리고 잔판 안의 치자국. 승철이 지하방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공간은 애초부터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면 그곳은 마치 달의 세계의 출입문처럼 그의 위치를 끌고 어딘가로 끌어내리곤 했습니다. 지독히도 힘든 공장 생활.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뛰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겨우 퇴근해서 돌아온 어느 날 밤. 승철은 신발도 벗기 힘들 상태로 밤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땀이 온몸에 되어 있었지만 씻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인생 처음으로 다리물림을 경험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오직 눈알만 굴릴 수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들려온 소리 하나가 그의 심장을 움켜쥐듯 조여왔습니다. 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조용히.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소리를 들려주려는 듯 의도적으로 길게 문을 여는 소리. 그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희한하게도 눈꺼풀은 받치지 않았고 결국 어두운 화장실 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고 화장실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를 분명히 알 수 없다는 그 불분명함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점점 그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리에 눌리는 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사흘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거의 매일 밤. 그는 그 존재를 느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엔 낮은 물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철은 말했습니다. 그 물음소리, 등골이까지 오싹했어. 여자 목소리였어. 근데 뭔가 사람 물음소리 같지 않았어. 그렇게 며칠, 몇 주나 흘렀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원래도 마른 체형이었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말라 뒤틀어져 있었습니다. 이불은 우연히 승철의 방에 놀러갔다가 그 모습에 정확했습니다. 나, 미친 놈아. 거울 봤냐? 의사 아니어도 지금 당장 쓰러질 놈이 있단 말이야. 이불은 욕을 섞어가며 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승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집에서는 이미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엄마와 다툼 끝에 머리채까지 붙잡히는 싸움이 벌어졌고 아버지는 항상 그렇듯 새엄마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짐을 박차고 나와 이 좁고 습한 지하 단칸방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고 기숙사는 없었으며 돈도 모이지 않았고 고립골물을 알아보는 중이다 마음 편히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회사를 향해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만 쉬겠다. 잠시 숨을 돌리겠다. 그리고 마침내 집 청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삐걱거리는 장판, 번듯한 먼지들. 구석구석을 닦으며 지워지지 않는 피로를 털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근처 장판 아래를 들춰봤습니다. 그 밑에는 예상치 못한 반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란 싸구려 장판 아래 무언가 검은 자국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곰팡이나 물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자 그것은 마른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키가 흘러들고 번져 마른 흔적. 승철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키는 오래된 것이었고 벌써 굳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정확히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화장실에서 끌려나와 키를 흘린 채 바닥을 지나간 듯한 흔적. 그는 말했습니다. 그 키,
그게 내 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누구의 티인지, 그게 어디에서 흘러나온 건지,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상한 이미지가 떠올랐어. 바로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다시 열렸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았고 그는 손에 걸레를 들고 무릎 꿇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화장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돌면이 그날 밤 반이 눌린 속에서 들었던 등 오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쪽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괴담지의 사부 확장판, kit자목의 주인,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그날 승철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지 조금 기묘한 곳이 아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 살아선 안 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 깊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장판 아래에서 티로 보이는 검은 얼룩을 발견한 날다. 그는 다시 한번, 아니 그동안 중에 가장 끔찍한 간이 눌림을 겪게 됩니다. 이전처럼 화장실 문은 스르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더 무겁고 온산한 기운이 방 안에 감쌌습니다. 승철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만 뜨고 있었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에게 완전히 붙들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자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변기를 껴안은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변기 앞에 엎드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에 매달리듯 끌어안고 있었지요. 그 광경은 마치 현실이 아닌 어딘가 다른 차원의 기력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몸을 불렸습니다. 그 순간 승철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온통 흰자만 남아 있었고 입에서는 선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올 얼굴에 키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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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는 귓가에 몬몬 몰렸고 곧이어 그녀는 바닥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꼭 일본 공포 영화 리미서 TV 속에서 기어나오는 사다코와도 같았습니다.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몸을 끌며 그녀는 천천히, 무섭게, 그리고 확실하게 승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승철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인연이 날 잡으면 난 끝이구나. 오늘이 내 제삿날이겠구나. 그는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 쳤지만 역시나 그 가리는 그를 단단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부처님께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알라신에게도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그리고 극적으로 가리에서 풀린 그 순간 여자는 그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마치 그의 얼굴을 핥듯이 스쳐 지나갔고 승철은 깨어났습니다. 숨이 거칠게 가빠르게 올라왔고 몸은 마치 기에 젖을 사람처럼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불을 켰습니다.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봤고 그 순간 기명을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지른 기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른쪽 단에 그 여자 귀신이 남긴 것 같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빨갛게 남아있던 겁니다. 그날 새벽같이 도망치듯 짐을 나와 근처 PC방에 들어가 무작정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몸은 떨리고 눈은 풀리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PC방에서 떨다 겨우 조금 정신이 돌아왔을 때 승철은 마음을 다잡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집이길래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지? 그는 바로 인근 동네부터 샅샅이 정보를 시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사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지만 그는 마치 생존을 위한 본능처럼 그 집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보는 어렵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중 그 집 이야기를 모르는 이가 없었던 겁니다. 아, 그 집. 사람 죽은 집이다. 그것도 처참하게 죽었어. 가장 자세한 이야기는 근처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엔 예전에 중국인 커플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부부였는지 연인이었는지는 몰라도 남자는 심한 리처짐이 있었고 거의 매일같이 고성과 다툼이 오갔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고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악명 높은 문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인기척도 없자 주민들은 수상함을 느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화장실 변기를 꼭 껴안은 채 여자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티바다였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그날 이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도망쳤다나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의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승철은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여자가 왜 학길 화장실 변기 앞에서 죽어 있었는지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이한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그 단칸방에 있던 냉장고와 세탁기. 그건 집주인 노임이 제공한 옵션이 아니다. 그 중국인 커플이 쓰던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승철은 집주인을 찾아가 당장 방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가 문제라서 나가겠다는 건가 여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철이 사람이 죽은 집인 걸 왜 숨겼냐입니다. 죽을 사람 물건으로 돈 벌 생각이나 하냐 보소리치자 그 노인은 얼굴이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보증도를 조용히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승철은 그 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 이불에 지내서 이틀간 머물렀고 그 이틀 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승철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철은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와 나는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후로 승철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불이 군대에 간 이후 휴가를 나올 때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핸드폰은 없는 번호였고 메신저도 이메일도 모두 끊긴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승철이 살던 짐을 찾았지만 이미 이사 반지 오래였고 캔방을 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철의 아버지는 여전히 건달로 악령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미칠 사람 취급을 받았고 그가 사라졌다는 말에 오히려 반을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람 없어지니 동네 분위기 좋아졌지 뭐. 이런 말들만 들은 이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 짐을 뒤로 돌았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뜻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도 나는 지금도 가끔씩 화장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잠드는 꿈을 꿔. 기묘한 되단지의 오보. 역전에서 본 얼굴.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밤공기가 묘하게 서늘했던 어느 날. 이골은 오랜만에 휴일을 맞이해 친구를 만나러 수원역으로 향했습니다. 수원역 앞 복정일은 사람들 사이로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투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친구를 기다리며 담배 한 개리를 꺼내 이미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을 붙이고 천천히 연기를 뿜어내는 순간 무언가 낯익은 형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산 사람의 뒤통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잊혀질 듯 말 듯한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승철이? 그는 반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확신도 없었고 불러서 틀리면 민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확실히 어딘가 오래된 기억의 잔산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골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누구도 단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질 대로 빠져서 거의 북한에서 막 탈북한 사람처럼 보였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40대에 가까운 지친 중년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그는 충격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순간 반가움을 사라지고 오히려 불안함과 담혹감이 마음을 덮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무슨 고생을 했기에 사람이 저 지경이 된 걸까? 그러나 그가 말을 걸기도 전에 그 사람 내야 나만호 승철이었던 그 사람은 주변을 힐끗 둘러보더니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급하게 아무 버스나 잡았다고 자리를 피하듯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이구는 멍하니 버스가 떠나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제야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그는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지대 지하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승철이라는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함께 교복을 입고 웃던 시절, 언젠가 한두 번 같이 어울렸던 그 시간이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선명하고 진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 부모의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컸더라면 지금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생각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면서도 그의 마음엔 무거운 슬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참 유감이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게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도지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아이의 인생이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초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목이 돌아난 귀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이번엔 경상북도 포항. 그 중에서도 오래된 학교 유선여고를 지나 도어동이라는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서 거너진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포항에 오래 거주한 어르신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유선여고라는 학교 근처에 있는 지름길. 지름이야 산을 닦아 새로운 도로가 생겼지만 예전엔 대부분 그 지름길을 이용했지요. 그 지름길엔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오래된 터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돈일이 하나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으스스했습니다. 그 터널 안은 항상 축축했고 이상하게도 항상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고인 물이 슬쩍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곤 했지요. 터널의 한가운데에 다다르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터널을 지나면 납치 안 되는 집들이 나오고 그 근처엔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의 예전 지명은 마장골.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 마장골에 계시던 친할머니 덕분에 그 지명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1987년 여름 마장골에서 실제로 겪었던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친할머니 댁에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삼촌, 우리 가족까지.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집안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을 겁니다. 저녁 무렵까지 모두가 모여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고 고기 굽고 술 마시고 참 정겨운 여름밤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어른들 사이에서 술이 다 떨어졌는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7살, 사촌점은 8살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 심부름 금지, 하겠지만 그 시절엔 5살만 넘으면 당연히 집안의 일꾼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가지 말고 사촌이란 밭이 같다고 나라 하셨고 우리는 투덜거리며 손전등 하나, 주전자 하나를 들고 걸어서 약 30분 거리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골은 밤이 되면 사람이 거리 다니지 않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오직 달빛과 손전등의 불빛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무서움을 감추며 그날 받은 용돈으로 내일 어떤 장난감을 살지 이야기하며 조금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 논지의 터널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터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터널을 만들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다가 한국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서 터널 안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다가 그런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묘한 괴담 제6부 터널의 그림자 그리고 고개를 돌린 아이. 밤이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조차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특히 시골 마을의 밤은 사람의 숨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고요하고 어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처럼 꿈틀거리지요. 막걸리와 소주 그리고 과자 몇 봉지를 들고 사촌 형과 함께 돌아오는 길. 그 손에는 주전자가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어느덧 티곰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두 아이의 얼굴은 절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터널 입구에서 약 20m쯤 떨어진 곳에서 어른 하나와 아이 하나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두 아이는 속으로 동시에 외쳤습니다. 다행이다. 아무도 없는 길보다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현, 우리 저 사람들 따라가자. 그래, 뒤에서 같이 걸으면 덜 무섭겠지. 우리는 조심스레야.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마치 어딘가로 이끌리듯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내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발이 무거워졌고 누군가 우리를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보다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고 형은 저를 신경 쓰지 못한 채 앞만 바라보며 계속 걸었습니다. 히야. 입은 열렸는데 목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반각,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 아무리 소리치려 해도 입만 뻐끔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옹옹거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개발통을 단 오토바이를 탄 어떤 할아버지가 목표점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내 옆을 지나가는 순간 마치 누군가 내 다리를 잡고 있단 느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볍게 풀렸고 저는 곧바로 형을 향해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히야. 네, 나 혼자 두고 가. 형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데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녀. 그렇게 소리를 치자 형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앞에 가던 사람들 있지. 그 아이가 뒤를 돌아봤어. 형의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그게 몸은 앞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 고개만 뒤로 확 돌아서 몸과 얼굴이 반대로 되어 있었어. 그 순간 등줄기에 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형은 정신을 놓은 채 그 아이를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소리치지 않았다면 형은 지금 어디로 향했을지, 무엇을 보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두 아이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다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하늘은 밤의 습도보다도 더 끈적한 공포다. 아이들의 피부와 머릿속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지리다. 그 생각에 서로 마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아이의 심장은 먹는 듯한 공포에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터널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동시에 두 아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아까 봤던 그 어른과 아이가 다시 터널 안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아이의 고개가 완전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 두 아이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며 소주, 과자 봉지며 다 떨어뜨리고 짐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터널을 지나온 그 짧은 시간이 낮 시간처럼 느껴졌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흙투성인 산초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부름 보낼 시간은 밤 9시 무렵. 하지만 두 아이가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은 뒤였습니다. 막걸리는 반쯤 쏟아져 있었고 소주는 5병 중 3병이나 깨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혼쭐이 난 건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그들이 본 것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두 아이는 더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젯밤 그 동네 끝에 있는 저수지에서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빠져 돌아가셨다더라. 그 오토바이 바로 어젯밤 저를 스쳐 지나갔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터널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의 고개가 돌아가 있던 그 모습은 악몽처럼 꿈에 나타났습니다. 기묘한 괴담제 7부 박수 줍는 아저씨 그리고 사라진 여자. 사람이 겪는 공포담. 꼭 유령이나 괴담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의 한복판. 눈앞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오는 공포가 훨씬 더 깊고 더 오래 남기도 하지요. 당시 나는 진안에서 서울로 올라와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하기 위해 역산동에 위치한 한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통학하기 귀찮았던 나는 학원에서 걸어서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작은 고시원 반 하나를 구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혼자만의 시간, 조용한 평온함을 누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조용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였을 겁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약간은 차가운 바람이 남아있던 그런 밤. 그날 밤도 나는 여느 때처럼 PC방에서 친구들과 스페셜 포스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참 게임에 몰두하던 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도 모르고 있었죠. 문득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하나 사와야겠다. 그렇게 나는 새벽 2시 30분쯤 근처 편의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역산동도 낮엔 유동인구가 많고 시끄러운 동네지만 주택가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어둡고 한산한 골목이 뒤 있지요. 그 시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거리. 살짝 불 켜진 바로등 안에 그림자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편의점 10m를 앞두고 길라 1층 주차장 근처에서 남자와 여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둘 다 술에 취해 있는 듯했고 남자나 여자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었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술 먹고 연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부럽다. 저 눈. 나는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삼각김밥, 과자 몇 봉지, 음료수까지. 나는 사들고 기분 좋게 고시원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나는 여전히 게임 후의 출출함을 해소하기 위한 자는 일상 속에 있었지요. 하지만 다시 그 장소를 지날 때 놀랍게도 그 커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20분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같은 위치, 같은 자세, 그리고 같은 시간이. 그제야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연인 싸움이 아닐 수도 있다. 요즘 세상 얼마나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매일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저 둘이 정말 연인이라면 괜히 내가 기입해서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아니라면 그 여자에게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놓아야 한다. 작은 용기를 내어 그들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저기요. 거기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그 순간 남녀들은 실랑이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참울했고 순간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여자나 남자의 팔을 뿌리치더니 비틀비틀 내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팔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참견이다? 버저. 나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이 새끼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시간에 여자를 끌고 다니고 정신이 있니라? 나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나는 사람이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진 느낌이었지요. 나는 난서림 없이 이단 날아차기를 시전했습니다.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내 발은 반사적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등 위에 올랐다. 나는 그를 거칠게 제압했고 그를 형사들이 체포하듯 팔을 꺾었다니 눌러놓았습니다. 내 폰은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없었기에 나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 부르세요. 하지만 그 순간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멀찌감치에서 박스를 줍던 아저씨 한 분, 그리고 나와 쓰러진 남자분. 그 아저씨는 만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내가 마치 폭력배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 어두운 골목이다. 아무도 내 얼굴을 정확히 보진 않았을 거야.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고시원과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20분 이상을 돌아보다 숨을 헐떡이며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 안에서 방금 전 상황을 되짚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 너무 놀라서 그냥 도망친 걸까?
그래도 도와준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쯤은 할 수 있었잖아. 한참을 그렇게 혼잣말하다가 마음 한켠에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야 한다는 것. 혹시 잘못된 오해를 받을지라도 누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보호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요. 기묘한 대단지의 타이도. 그녀의 머리 위에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언제나 북적이지만 한 사람의 삶이 외로워질 때는 그 어떤 시골보다 조용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지만 사점으로 한동안 고향에 내려가야겠다다. 8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일은 본 2월 말. 계란 시즌이라 반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찌저찌 예전에 살던 곳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죠. 사실 그 동네로 다시 오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그 동네에 남아있는 기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 우리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마쳤고 그날은 친구들과 여자친구를 불려 작은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오가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을 무렵 나는 여자친구와 잠깐 짐을 나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사 오기 전부터 서로 쌓인 게 많았던 터다. 크게 싸우진 않아도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았죠. 어찌어찌 달래서 다시 술자리에 데려오긴 했지만 주인공 커플이 한바탕 다툰 기다. 그 자리가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술은 금방 식었고 우리는 파장을 정리하며 답자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밤을 치우고 이것저것 정리하는 중 여자친구가 끼친 듯한 얼굴로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바람 쐬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계속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10분쯤이 지났을까.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분.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나는 예전부터 귀신을 보기 전에는 항상 비슷한 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마치 가슴속 어딘가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느낌. 사람의 본능이 위험을 방치할 때처럼 그 감각이 몸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 나는 친구들에게 정리를 맡기고 여자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동네가 여자친구에게는 낯선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갈 만한 곳도 없었고 그렇다고 핸드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위를 뒤지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반 근처에 작은 운동기구가 있는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벤치 하나가 있었고 그 벤치에 여자친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삐쳤구나 싶어 작게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반안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뒤에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몸쪄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목을 두르고 있는 새까만 형체 하나.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빛도 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의 덩어리 같은 그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핑 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매달렸다가 툭 풀려난 듯 스르륵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거품이 일고 있었고 몸은 마치 전기라도 투마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귀신을 보는 것보다 무서웠던 건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대운대도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약하게나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을 멈춘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는 전날 점심이 나날 뻔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업고 방으로 달려가 친구들을 깨우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는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5분 조금 지나서였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온 집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로는 20만 원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흘렀습니다. 정신없는 나날 속에서 나는 그날 밤의 기억을 조금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간은 밤 11시 무렵, 나는 그날 여자친구가 쓰러졌던 운동기구 옆 벤치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벤치 위에 동네에서 자주 보던 조금 이상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평소처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주머니 맞은편에 바로 그날 밤 봤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벤치 주변은 낮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 형체를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미친 아주머니의 존재가 점점 더 마음에 걸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제9부를 확장하여 작성해드릴까? 벤치에 마저 앉은 존재들, 미친 아주머니의 과거 됨을 중심으로 공포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에피소드가 전개됩니다. 계속 진행할까요?